쇼팽, 칸트, 소설가 이상.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형선과도 같았던 결핵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1944년 발견된 스트랩토마이신 덕분이었는데요. 수많은 결핵 환자를 살린 이 항생물질이 흙 속 미생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여 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 흙은 미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흙 속 미생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중부 괴산의 농촌 들녘. 유한영 씨가 한 겨울 수확의 기쁨에 젖어 있다. 겉보기엔 일반 하우스 농장과 다를 바 없지만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 12년 전부터 미생물과 유기비료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지만 토마토의 품질만은 자신 있다.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미생물 농약은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혀 해가 없다. 이건 산화치를 이용해서 미생물로 배양을 해서 만든 생물농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먹어도 해는 없습니다. 농사 방법을 바꾼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흙의 상태다. 마치 채로 쳐낸 듯 보슬보슬한 흙. 땅이 토양이 작물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화학비료를 쓴 땅이었던가 하면 손 안 들어가고서는 그냥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고 말아요. 흙을 바꾸고 작물을 건강히 키워내는 미생물 농법. 그 비밀은 무엇일까? 미생물 퇴비를 생산하는 한 연구소. 창고 가득 쌓여있는 흙을 퍼내자 불을 피운 듯 김이 올라온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김을 내뿜는 이유는 바로 미생물의 발효작용 때문이다. 흙 속의 수많은 미생물은 여러 단계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흙을 퇴비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내뿜는 대사열은 섭씨 50도에 이른다. 이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해 미생물들이 많이 사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양분들은 이제 그 식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퇴비를 준 흙과 그렇지 않은 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진상으로 어두운 색을 띤 토양은 주기적으로 퇴비를 주어 경작한 논. 또 다른 쪽은 퇴비를 주지 않고 경작을 해온 논이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지난 50년간 조건에 따른 흙의 변화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 두 흙의 차이는 실제 과정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어두운 색의 흙은 공기구멍이 많아 헐거운 데 반해 밝은색 흙은 마치 진흙처럼 한데 뭉쳐 공기구멍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두 흙의 품질 역시 차이가 있을까? 또 흙의 품질과 토양의 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흙의 품질을 결정짓는 유기물 함량과 미생물 활성도를 통해 밝혀보기로 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두 종류의 흙을 물에 희석한 후 필터에 걸러 흙 속의 미생물을 추출해냈다. 이 추출액을 동일한 배지에 넣고 두 흙의 미생물 발생을 확인해본 결과 퇴비를 주지 않은 흙에 비해 퇴비를 준 흙에서 미생물의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류 또한 다양했다.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미생물의 균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활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유용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 물질 중 가운데서 흙의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색깔이 진하면은 같은 종류의 토양에서는 좋은 토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흙 속에는 만여 종이 넘는 미생물이 존재한다. 현재 알려진 3천여 종의 미생물 가운데 70%가 신약으로 개발됐을 만큼 흙 속의 미생물의 가치는 놀랄만한 수준. 대표적인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 역시 흙 미생물인 방선균에서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내성균이 출현하면서 흙 속 미생물들은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미생물 박사 서주원 교수는 틈날 때마다 산에 오른다. 바쁜 걸음으로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흙. 나무의 뿌리 근처 낙엽이 많이 쌓인 흙이 서주원 교수가 찾고 있는 흙이다.
아주 흙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냄새가 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흙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는 그 방선균들, 특히 그중에서 스텝토마이시스 종들이 많이 내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휘발돼서 이 흙냄새, 우리가 흙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선균의 그 지오스민 물질 냄새입니다. 흙냄새의 주축이 되는 방선균은 다양한 항생물질의 근원. 또한 다른 미생물보다 유전자가 많아 신약 개발에도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서주원 교수는 내성균 문제의 해답 역시 방선균에서 찾고 있다. 생김새가 실이 뻗어나가는 모양과 닮은 방선균은 알려진 것만 해도 500여 종에 이를 만큼 그 수와 종류가 다양하다. 방선균 내의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한 방선균 분리 작업이 필요하다. 분리가 끝난 방선균 가운데 항균 능력이 뛰어난 4개의 물질을 추출하여 기존 항생제 메티실린과 내성균 실험을 해보았다. 메티실린은 폐렴 치료제로 쓰이던 강력한 항생제. 하지만 내성균이 등장하면서 신약 개발이 절실한 상황인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새롭게 발견된 4가지 물질 모두 내성균을 산화시킨 것이다. 여러 가지 희귀한 생태계로부터 방선균들을 분리를 해서 내성균들을 유효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인 중금속 오염. 급속한 산업화로 발생한 중금속은 제거가 쉽지 않은 데다 고가의 처리 비용이 문제였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중금속을 비오염 물질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흑속 미생물을 발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슈아넬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슈아넬라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연구 중이다. 슈아넬라는 일반 미생물과 달리 무산소 상태에서도 생장이 가능하고 활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 특징. 무산소실에서 분리된 슈아넬라 용액을 맹독성 중금속인 비소 용액에 넣고 변화를 살펴봤다. 3일 사이에 투명하던 유리병 안에 노란색 침전물이 가득 찼다. 이 물질의 정체는 황화비소. 맹독성 중금속이 무해한 물질로 바뀐 것이다. 일반적의 미생물들이 그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만듭니다. 근데 슈아넬라는 산소 없을 때 산소 대신에 그 여기 아래 들어가 있는 물질을 먹고 전자 만들고 그 전자가 여기 안에 있는 비소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점을 한번 만들면 그 베스 안에 있는 증금들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화비소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운데가 뚫린 나노튜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성질까지 갖고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슈아넬라가 가진 미덕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지 생활 폐수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슈아넬라는 다른 미생물과 달리 세포막에 전극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기 전달 과정이 훨씬 쉬운데, 폐수 속 유기물로 자란 슈아넬라가 전지의 음극에 달라붙으면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 전지 하나는 라디오를 50시간 들을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최근 세계 미생물학계는 미생물 전지 상용화에 많은 연구를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슈아넬라는 이용 방법이 쉽고 경제적이어서 차세대 미생물 전지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약 한 0.7V 정도의 전압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폐수를 처리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와 함께 전기 에너지를 획득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미생물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흙 속의 미생물.
자연 속 또 하나의 우주를 향한 과학자들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각종 구조물들은 점차 대형화되어가는 추세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다 보면 구조물의 결함 발생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대형 사고의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제작 과정에서부터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이 뒤따라야만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는 다리. 많은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레 높은 하중을 갖게 되고 여기에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구조적 손상을 더욱 쉽게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있다. 풍접부에 교량이 발생했을 때는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나 대형 사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교량은 용접 부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리는 커다란 규모로 인해 한 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철 구조물을 이어 붙여서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 구조물의 접합 부위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일까? 보통 용접 부위에는 방사선 투과 검사가 실시된다. 방사선이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함 유무는 물론 위치나 크기까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재보수 발생이나 교량의 수명 단축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제작 시 방사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사선 투과 검사가 중요하게 이용되는 또 다른 곳이 있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이곳에서 전기를 이동시키는 배관은 방사선 투과 검사가 필수적이다. 발전소 배관 속에는 평방미터당 300kg의 아주 높은 압력과 최고 590도의 아주 높은 온도의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배관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만약 배관에 구멍이라도 나게 되면 발전기를 정지해야 하면 물론 근무자에게도 아주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생된 더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고 있다.